브루스 레슬리 맥라렌은 1937년 8월 3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비공 레슬리 맥라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슬리는 원래 모터사이클 경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인물이었지만 부상으로 은퇴하고 주유소와 정비소를 차려서 운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장 위에 집이 있었던 덕분에 브루스는 어린 시절 심심할 때면 정비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유년기에 그 자동차에 대한 열정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9살에 레그 칼베페르테스병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치료에만 전념했고 이후로도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병을 이겨낸 맥라렌은 뒷마당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어스틴 세븐 얼스터 스포츠를 직접 정비하고 운전을 연습했고 15살이 되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모터스포츠인 힐클라인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리와의 해변에서 열린 힐클라인 경기에선 클래스 패스티스트 타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50년대에는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하던 유럽의 정유사들이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뉴질랜드에서도 그랑프리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레이싱이 그리웠던 브루스의 아버지는 어스틴 할리 100을 타고 나갔습니다. 브루스는 미케닉 자격으로 아버지와 함께 출전을 했으나 기계적 결함으로 리타이어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오클랜드 공과대학교를 진학하여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해부턴 아버지의 차를 물려받은 브루스 맥라렌이 직접 그랑프리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선 그리드에 서지도 못했다는 의미인 DNA를 했고 그 다음 해의 57년 그랑프리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선 밖에 치를 수 없었던 브루스는 차의 한계를 느꼈고 클라이막스사의 엔진을 올린 쿠퍼의 F2 차량을 구해서 58년 그랑프리에 나섭니다. 아쉽게도 이번엔 본선에서 기어박스 문제로 리타이어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쿠퍼 소속 호주의 F2 드라이버 잭 브라밤은 브루스의 잠재력을 알아봤고 첫 번째 드라이버 투 유럽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뉴질랜드의 재능 있는 레이서들을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랑프리 출전 비용뿐만 아니라 F1 레이스팀 알선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쿠퍼 소속으로 포뮬러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쿠퍼 F2 팀에서 F2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 그에게 F1 경기에 참가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뉴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1958 시즌 독일 F1 그랑프리가 F1과 F2 두 클래스의 혼주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덕에 그는 처음으로 F1 경기에 엔트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12대의 F1 차량 그리고 13대의 F2 차량이 참가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맥라렌은 전체 15위, F2 4위를 하며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선 F2 1위, 전체 5위에 들며 포인트권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1959년부터 맥라렌은 그를 포뮬러 레이스로 데려온 잭 브라밤과 함께 쿠퍼 F2 팀에 합류했고 22세 104일 만에 1959 시즌 미국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최연소 그랑프리 우승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음 그랑프리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우승했고 해당 시즌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브라밤의 우승에 뒤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담으로 쿠퍼 소속 드라이버 2명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데에서 추측되듯이 쿠퍼의 차량은 월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흔치 않던 리어 엔진 구조가 채택된 것이죠. 물론 운전자 뒤에 엔진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이전에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이 구조의 장점인 가속력을 살렸고 이후 미드십은 고성능 차량의 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쿠퍼팀의 기술적 성경지명과 함께 오세아니아에서 온 브라밤과 맥라렌의 시대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쿠퍼팀의 오너 찰스 쿠퍼의 아들이자 치프 메카닉이었던 존 쿠퍼가 테스트 주행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해 기술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쿠퍼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맥라렌은 자신만의 레이싱팀 브루스 맥라렌 모터레이싱을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맥라렌이 됩니다. 다음 해에 맥라렌의 첫 번째 차량 M1이 탄생합니다. 이 차는 올즈모빌의 V8 3.5리터 엔진의 배기량을 4.5리터로 늘려 314마력을 냈습니다. 가급기도 지금 같은 ECU도 없었다는 걸 고려하면 꽤나 높은 성능이죠. 브루스는 이 차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캐나다 그랑프리에 참가했고 퀄리파잉에선 1등, 본선에선 3등을 차지합니다. 신생업체 치곤 굉장히 높은 순위였기 때문에 사설 레이스팀에만 24대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쿠퍼의 수장 찰스 쿠퍼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1965년 운영에는 재능이 없던 존 쿠퍼가
팀을 판매합니다. 쿠퍼 F1 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매각을 거치면서 1965 시즌은 완전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브루스를 F1으로 이끈 브라밤은 이미 자신의 팀을 따로 만들어서 F1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맥라렌은 자신도 팀을 이끌고 직접 포뮬러 1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실력과 경험, 재능과 지식은 충분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마침 이 모든 걸 가진 드라이버를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였습니다. 당시 포드는 인수에 실패하여 망신을 당한 페라리를 상대로 르망 24시 레이스에 승리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포드에는 데이토나와 세브링에서 우승한 켄 마일스가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단 한 명으로 레이스카 세대를 24시간 내내 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포드는 다른 드라이버들과 함께 브루스 맥라렌을 영입합니다. 비록 첫 해에는 기어박스 문제로 리타이어해 완주하지도 못했지만 덕분에 맥라렌 레이싱 팀을 운영할 자금을 보충합니다. 이듬해에는 켄 마일스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목표였던 페라리를 본선에서 크게 따돌렸습니다. 포디움 독점을 과시하는 세레머니로 포드 세대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뒤쪽 그리드에서 출발하여 주행거리가 더 길다는 판정을 받아 맥라렌은 르망 24시 우승 타이틀을 따냅니다. 이때 마일스의 코드라이버 데니 휴미 마음에 들었던 브루스는 맥라렌에도 그를 영입합니다. 포드와 특별한 인연이 생긴 맥라렌은 챔피언십 그랑프리 경주 차량에 포드의 엔진을 공급받습니다. 매우 독립적인 맥라렌의 역사에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맥라렌이 엔지니어링 역량을 증명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966년 맥라렌 스포츠카 시험 주행 중 팬더에 있던 연료주 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자꾸 열렸습니다. 굉장히 짜증났지만 브루스는 원인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입구막에는 주행풍으로 눌려서 닫히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주행하면서 이유를 계속 생각해본 그는 보닛 위에 강한 저기압이 생성될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계속해서 전륜 그립이 상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에 차를 멈추어 보닛으로 공기를 흘려줄 수 있는 구멍을 잘라내었더니 차가 더 빨라지고 연료주 입구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콧구멍처럼 생긴 이 구멍은 맥라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되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브루스의 머리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매일매일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F1보다도 규정이 자유로웠던 캐남 레이스입니다. 실험적인 도전 정신을 통해 맥라렌과 그의 팀원들은 캐남에 참가한 첫 해인 1967년에 바로 6전 5승, 그 다음엔 6전 4승, 69년에는 11전 전승을 차지합니다. 1970 시즌에도 캐남을 지배하기 위해 브루스는 바쁜 나날을 보내며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개막전이 12일 남은 6월 2일 그는 영국의 구두드 서킷에서 캐남 레이스카 M80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라반트 스트레이트를 지나 우드코트 코너 진입 직전에 갑자기 그의 차량의 그립이 사라졌습니다. 스핀했고 트랙을 벗어나 플래그 스테이션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브루스 맥라렌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팀 맥라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맥라렌의 정신을 잇기 위해 그의 동료들은 더욱 열심히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댄 거니와 피터 게딘, 휴미 각각 2개, 1개, 6개의 승리를 따내며 그 해에도 챔피언십을 지켜냈고 다음 시즌마저 우승하여 캐남 5연승을 달성합니다. 브루스는 생전에 르망 호몰로게이션에 맞출 양산차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의 이름은 M6GT였는데 시제품을 모임에 타고 나갈 정도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차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당대의 차들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고 말합니다. 맥라렌은 호몰로게이션 250대에 맞추어 생산을 계획했지만 그의 사망과 함께 이 프로젝트는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25년 후 모든 머리에 의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차가 바로 하이퍼카의 지평을 연 맥라렌 F1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